안녕하세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온 70살 할머니입니다. 외모라는 게 참 그래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곤 하는 아이러니한 짓이죠. 이미 다 늙어버린 할머니가 왜 아직도 외모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겐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답니다. 물론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저는 남들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아주 많은 시선들을 받고 자라야만 했거든요. 제 굴곡진 인생사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경기도의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저희 부모님은 꽤나 가난하셨어요. 가난이라는 불행을 이겨내고자 두 분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논에 나가 계셨던 부모님 대신 저와 오빠는 어릴 적부터 부엌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가난하긴 했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10살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커다란 사건이 절 찾아왔습니다. 오빠! 제가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물을 퍼서 올리다가 그만 무게 중심을 잃고 그 뜨거운 물을 제 얼굴에 엎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빠가 다친 저를 업고 논에 계신 부모님에게 달려갔지만 두 분도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할 바를 모르셨죠. 그렇게 전 왼쪽 얼굴과 팔에 엄청난 화상 흉터를 갖게 되었어요. 국민학교 친구들은 저더러 괴물이라고 놀리며 절 기피했고 저와 짝꿍이라도 되었다 치면 엉엉 울며 선생님께 짝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얼굴을 보며 매일 밤 눈물 지으셨고 아버진 절 볼 때마다 한숨으로 일관하셨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가 죽어 이불 안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빠는 옆 동네 이장님의 딸과 결혼을 한 후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전 홍기를 한참 넘긴 후에도 결혼을 하지 못했죠. 동네 어른들이 주선을 하려고 해도 상대 쪽 집에서 제 얼굴을 보고는 늘 퇴짜를 놓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5살에 노처녀가 되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죄인이 된 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순남아, 드디어 네 혼처가 정해졌다. 네? 아니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누군데요? 어디 사는 사내랍니까? 네? 아버지의 말에 엄마 또한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버지한테 질문을 퍼부으셨어요. 상대는 도시에 사는 동네 어르신의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29의 노총각이라는 말에 엄마는 짐짓 어두운 안색으로 물으셨죠. 아니, 도시에 사는 멀쩡한 총각이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 한 번 못했대요?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래요? 그게 손가락이 하나 없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나 봐. 그래도 그것 빼곤 사람 좋고 인성도 좋대. 부친이 좀 논팽이라곤 하는데 모친되는 사람은 모난 구석이 없다네. 대신 우리 쪽 소 한 마리 판 돈은 얹어서 주기로 했어. 손가락 하나가 없는 노총각에게 소 한 마리는 판 돈을 얹어주어야 겨우 시집 보낼 수 있는 나이 많은 여자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드디어 저를 시집 보낼 생각에 신이 나신 부모님께 차마 결혼하기 싫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들고 참 많이 우셨죠. 순남아,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어른들하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그저
네네 하면서 순종해야 돼. 남잔 다 똑같다. 가서 그 집안 애들 낳고 미우나 고우나 살다 보면 사는 정이라는 게 드는 거야. 우리 예쁜 순남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네 고운 얼굴 지켜주지 못해서 어린 너한테 부엌일이 시키니 못난 엄마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말거라.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제가 짐을 싸들고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만 했던 거죠. 나중에 들으니 시부께서 결혼식은 생략하자고 했었다네요. 흥, 며느리 얼굴이 이렇게 추합니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 일이 있어? 여보, 그만해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되낼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부는 저를 무척 못마땅해 했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말이에요. 반면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시부에게서 감싸주셨어요. 마치 제 친정엄마처럼 저를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죠. 시어머니 덕에 저는 그나마 덜 서러운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던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셨죠. 반면 시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노름꾼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를 데려오는 대신 거액의 웃돈을 얹어달라 요구한 것도 다름 아닌 시부였다고 해요. 이 정도는 돼야 하자 있는 저를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물론 그 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름으로 전부 날려버렸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저를 여자로서 좋아하지 못했던 것 같지만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왔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결혼을 한 후에도 한참을 잊지 못해 들어오는 중매자를 모두 거절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이 들어 저와의 결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고작 동정심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결혼한 이유가 뭐였던 간에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던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의사에게 물었던 말은 전부 정상인가요? 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귀 한쪽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선천적 소위증이었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필 박복한 제 뱃속에서 태어나 남들과 다른 몸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미친 듯이 죄스러웠죠. 저런 재수 없는 년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집안의 장손을 저 따위로 낳아놔?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시부는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시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펑펑 우는 저를 안아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괜찮다, 괜찮어. 애 낳느라 고생 많았다. 산모가 계속 이렇게 울면 나을 몸도 안 나. 자자, 착하지? 얼른 누워서 한숨 자자. 내가 곁에 있으마. 뒤늦게 일이 끝나고 병원으로 온 남편도 아기 이야기는 제게 하지 않고 수고했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그럴 것 없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부께서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하도 노름을 하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시지 않던 날이 많아 그날도 그러려니 했는데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은 겁니다. 시부가 한 골목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되었다고요.
혹시 몰라 부검도 진행을 해보았지만 원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였다고 하네요. 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죠.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딸을 순산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아픈 것 없이 아주 건강했어요. 아들 또한 아픈 귀를 제외하곤 큰 잔병 치레 없이 자라주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아들을 딸보다 더 감싸며 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들과 외모가 다르다며 손가락질 받는 그 처참한 기분을요. 아들은 어릴 적에도 그리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귀 재건 수술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2차 수술까지 받아 비록 여전히 장애가 있던 쪽에 소리를 듣진 못했지만 외형은 일반인과 비슷해진 후에도 말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선 따돌림은 당하진 않았지만 이미 성격은 아주 소심할 대로 소심해진 후였습니다. 대신 아들은 이대로 자기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며 공부에 몰두했어요. 특히 고3 때는 코피를 흘릴 정도로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집안의 자랑이라며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얼싸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괜히 들뜨지 않은 척을 했지만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왔더군요. 아들은 창피하니까 그거 어디에 걸 생각하지도 말라며 남편을 말렸고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해 급격하게 기력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 길로 알아누우시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채 몇 달을 버티지 못하시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장을 간 남편과 각각 학교에 간 아들, 딸이 돌아오기 전인 대낮에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숨을 거두시기 전 시어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마,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나는 네가 있어 참 좋았다만 혹시 시집 와서 서러웠던 일이 있다면 그 원망은 전부 나한테 넘기려무나 내가 네 서름 모두 가지고 떠날게. 내 평생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다면 우리 손자 용우였다. 네 아픈 손가락인 용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죄책감이 어멈 네 가슴에 평생 남을까 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용우가 저렇게 번듯한 명문대에 입학한 모습을 보니 그런 내 시름이 한결 덜어졌다. 이게 다 네가 용우를 단단하게 잘 키워서 된 일 아니겠니? 그러니 부디 너도 네 자신을 이제 좀 아끼고 사랑해주며 살면 좋겠구나. 널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떡집을 이어받아 장사를 시작했고 놀기 좋아하던 딸은 그래도 자기 오빠의 영향을 받았는지 열심히 공부해 경기권의 사범대 체육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고 딸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다 같이 갈비를 뜯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뭐? 결혼? 네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유일하게 아들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들에게 영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였거든요. 34이 될 동안 이 숫기 없는 놈이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제 혼처를 찾지 못해
걱정하시던 제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도 같았달까요? 게다가 혹시 귀의 장애 때문에 좋다는 여자가 없는 건 아닐까 무척이나 걱정했거든요. 아들이 조금 까칠하고 소심하게 자란 것도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아들을 그렇게 낳은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회사 선배님이 계속 부탁해서 선자리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났어요. 저보다 4살 어리고 꽃집 하는 사람인데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이후 처음 만나본 며느리는 아들 말대로 우리에게 참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흉측한 얼굴을 애써 화장으로 가린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립스틱 색이 너무 예뻐요. 저도 꽃꽂이 하는 사람으로서 한 센스 하는데 어머님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고마웠습니다. 생전 겉모습에 관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 또한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요. 그렇게 1년 후 아들을 결혼시키자 이제 제가 해내야 할 인생의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눈에 제 딸이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매번 자기 오빠 힘들다며 도시락 싸다 주고 일하는 저 힘들다며 퇴근한 제 발을 주물러 주고 종종 제게 용돈까지 챙겨줬던 착한 제 딸이요. 정작 자신은 연애 한 번 한 적 없었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딸에게 더 잘해줄 수 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당시 다니던 중학교가 집에서 멀지 않았던 터라 딸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뒤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딸은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아이고 내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수연아, 엄마 왔다. 제발 눈 좀 떠. 아이고, 아이고. 천사 같은 내 딸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할 줄 도대체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등질 줄 알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더 많이 잘해줬을 것을요. 하지만 후회해서 어쩌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고 딸은 제 곁에 없었지요. 그런데 딸이 죽은 다음 날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빈소박 대기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띄더군요. 며느리와 사돈이었어요. 다가가서 아른 체를 하려는데 들려오는 충격적인 사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 둘 중에 하나가 비명 행사를 했으니 유산은 다 너한테 오겠다. 쉿, 조용히 아빠. 여기 장례식장이야.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게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 남편한테 가는 거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거랍니까? 사돈이 먼저 빈소로 들어간 후 며느리 또한 배를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세아가,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다 들었다. 지금 사돈 말씀이 다 무슨 말이냐? 비명 행사? 유산? 너무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술한 일자 빈소에 있던 남편과 아들, 그리고 사돈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사돈을 노려보았어요. 사돈은 슬그머니 우리 눈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요새 빚이 조금 있어서 세상이 다 돈으로 보였어요. 제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니 부디 용설.
아니요, 사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 딸 마지막 가는 길엔 더 이상 사돈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 사돈은 조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잔뜩 화가 난 아들 또한 며느리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의 발인을 끝낸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와 아주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결국 딸은 자기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로 이혼하자는 아들을 설득시켰다고 하네요. 저와 남편이야 뭐 너무 화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이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냥 넘어갔고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한 말도 아닌데 그런 부친을 둔 며느린 무슨 죄인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 한동안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던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자연스러운 세월의 풍파는 저와 남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떡집을 운영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한 이후 자꾸만 몸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하늘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죽음과는 참 달랐던 게 이미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죽을 듯이 슬프진 않더라고요. 저는 숨을 거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비록 남녀의 가슴 저린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참 의리 있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 멋진 남편이자 가장이었답니다. 이젠 가서 편히 쉬어요. 수연이 만나게 되면 안부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다음 생엔 나처럼 추한 여자 말고 당신 첫사랑처럼 아주 어여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구랴. 당신하고 결혼해서 나는 참 좋았네요. 잘 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텅 빈 집에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네 식구끼리 처음 이사를 왔던 집이었는데 이젠 이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슬프고 공허했어요. 그런 제 심정을 알았는지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뭘 이렇게 자꾸 와? 집에서 너희 식구들이 기다린다. 너도 네 가정을 챙겨야지. 지금 저한테 엄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네? 아서라, 아직 너희 애들도 어리고 어멈도 몸이 약해져서 집에서 쉬고 있다며. 늙은이가 괜히 갔다가 침만 된다. 솔직히 사무치는 외로움에 아들의 말에 동요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며느리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의사를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꽃집이 아닌 웨딩 플래너로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회사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요. 저야 그게 뭔지 잘은 모르지만 며느리가 전화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이게 꽤 돈이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전에 부케를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저도 웨딩 쪽으로 지식이 꽤 생겨서 잘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제게 안부 전화를 하지도 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도 개인 사업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냐며 아들과 손자들만 저희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 웨딩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바쁘냐? 명절에도 못 올 만큼? 글쎄요. 일하는 본인이 그렇다니 그런 거겠죠 뭐. 아들에게 물어도 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바쁜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시국 아시죠? 마스크 시국이요. 저 또한 사람들이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배달을 시키던 시기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를 팔고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하객 인원 제한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며느리는 그만 직격탄을 맞아버리고 만 겁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위로라도 해주려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며느라, 잘 지내니? 애들 아빠한테 소식 들으셨다면서요. 저 놀리세요 지금? 뭐? 아니 난 그냥 널 좀 위로해 주려고 전화한 거다. 아니면 그동안 일핑계로 명절에도 안 찾아왔으니 이제라도 얼굴 비추라고 말씀하시려던 건 아니고요? 아니다, 됐다. 내가 때를 잘못 맞춰 전화했던 것 같구나. 쉬어라. 사업이 어그러져서 그런지 며느리의 말엔 하나하나 전부 가시가 들어있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기에 저는 이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런 상태의 며느리와 더 이야기해봤자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뒤 웬일로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저기 어머님. 왜? 솔직히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았던 터라 저 또한 말투가 곱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며칠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살갑게 굴더라고요. 아직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날이 너무 서 있던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땐 정말 제가 죄송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쩔쩔매며 사과를 하더군요. 원체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던 애였던지라 정말 제게 미안해서 전화했나 싶어 저는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됐다. 돈이 걸리면 부쳐도 아수라가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어른한테 경우 없이 굴면 안 되는 거야. 2번 다신 그러지 말거라. 그건 그렇고 너 사업이 힘들다면서 너무 기죽지 말어. 항상 잘 되기만 하면 그게 어디 사업이겠니? 나 봐라. 그렇게 오래 해온 가게인데 결국 닫았잖니. 그러니 힘내렴. 알았지?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혹시 가게 정리하시고 남은 여유자금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가게 팔고 1억 조금 넘게 받으셨다면서요. 게다가 아버님 유산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던데. 며느리는 언제 그렇게 자세히 알아봤는지 제가 가진 재산의 정도를 훤히 꿰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한데? 그게 아는 언니가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요. 투자? 아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아범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 그럼요 어머님. 그냥 달라는 말 아니에요.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아니 그냥 저희 집 처분하고 어머님 집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님도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팔리면 어머님 돈 2억 그대로 갚을게요. 네? 아이 어머니. 솔직히 마음이 동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합가를 하자는 말이에요. 저 일까지 그만두고 사실 정말 외롭고 적적했거든요. 하다못해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해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고 2시간을 내리 떠든 적도 있을 정도로요. 그런 제게 며느리의 합가 제안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었어요. 손자들과 사이좋게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리는 제 행복한 모습이요.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으로 가서 며느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그리곤 즐거운 마음으로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내가 반찬 좀 싸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범도 퇴근할 시간이니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애들은 아직 어린이집에서 안 왔니? 통장은 봤어? 내가 아까 은행에 가서 이체했다만 내가 너 좋아하는 꼬막 무침도 좀 싸왔다. 간이 안 맞으면 꼭 이야기해다오. 앞으로 같이 살 테니 네 입맛을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반찬을 싸온 보자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통수에 꽂힌 며느리의 비수 같은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까 봤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런데 어머님, 같이 살아요? 설마 어제 제가 한 말을 곧대로 다 믿으신 거예요? 너무 순진하시다. 어머님, 뻥이에요, 뻥. 그냥 해본 말인데. 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뒤를 돌아 황당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니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에이, 어머님, 저희 어차피 지금 여기 학군 나쁘지 않아서 애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여기 있을 생각이에요. 게다가 방도 3개라 어머님 모시기도 여의치 않고요. 전부 뻥은 아니고요. 딱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그때 우리 학가해요. 그럼 그때 집 팔아서 빌려주신 2억도 전부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님, 너무 저희 집 자주 찾아오지 마세요. 애들 친구 엄마들이 어머님 얼굴 보고 수군댄다고요. 아파트 단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설마 우리 애들 창피하게 만들고 싶으신 건 아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이 났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왜 의심을 하지 못했을까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며느리가 며칠 만에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땐 다 꿍꿍이가 있었을 텐데 바보 같은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난 건지 말이죠.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자리에 서 있는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그런 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 쓰고 왔더니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야, 이다혜, 너 미쳤냐? 지금 누구 앞에서 뭐가 어째? 그리고 2억은 또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한테 돈 줬어? 전날 며느리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돈을 빌린 것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어제 며느리가 제게 전화해서 한 말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보낸 것과 며느리가 저를 기만했던 모든 이야기를 말이죠. 아들은 불이라도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나는구나. 됐으니까 내 돈이나 돌려다오. 난 그 돈이나 돌려받고 이제 며느리 너 안 볼란다. 내가 괜히 늙어서 주책을 부렸어. 그래도 어머마, 너 이건 알아둬라. 사람이 새치열을 잘 놀려야지.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추한 말과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거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는 다시 보자기를 싸서 들고 가려는데 아들이 제 손목을 잡더군요. 아들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엄마. 그리고 당신, 우리 예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지?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만 이혼해. 여보. 그리고 아들은 붙잡는 며느리의 손을 쳐내고 제 손을 잡고는 집을 나왔어요. 이후 저희 집으로 와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살면서 보니 이 사람 낭비벽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 소개해준 직장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가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하류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런데 애들 엄마, 그 선배 와이프가 소개해준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신분 세탁할 생각으로 화류계에서 모은 돈으로 꽃집 차리고 결혼할 남자를 물색한 거였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그리고 처음부터 저랑 결혼할 생각으로 저에 대해 다 알아보고 접근했던 거예요. 애들 엄만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싹싹 비는데 이미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어쩌겠어요. 그날 이후론 그냥 애들 부모로만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2번 다시 그쪽 사람들이랑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와중에 장인어른하고 인연 끊겠다더니 뒤로 몰래 돈을 보내주고 있었네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 도박 중독에 사람을 때려서 정가까지 있었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원. 그걸 저한테 걸린 게 장인이 술 먹고 식당에서 행패 부리다가 기물 파손에 사람들까지 여러 다치게 해서 합의금이 좀 크게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우리 적금 깨서 몰래 보내주려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마지막이라면서 빌길래 눈 딱 감고 봐줬어요. 또 이러면 정말 이혼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돈으로 장인한테 돈 빌려드리면서 차용증을 썼었거든요. 수연이 장례식 때 일로 괘씸해서 그냥은 드리기 싫어서요.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들 집의 사정과는 전혀 딴판이어서요.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의 이야기를 물으면 그렇게 심드렁했던 거였더군요. 게다가 그 웨딩 사업 같이 화류계에 있던 그 사람과 뛰어들었던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열이 받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병신 집안이라고 우리 집을 욕하고 있지 뭐예요? 그때 꼭지가 돌아서 뒤집어 엎으려다가 둘째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크게 앓는 바람에 그냥 참고 넘어갔었거든요. 이미 그때 저는 마음 떴었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엄마한테까지 그 지랄을 떨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엄마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곤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버린 터라 저는 아들을 황급히 안아주었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을 아들이 너무 가여워서요. 그걸 왜 혼자 견디고 있었어? 아휴, 이 미련한 놈.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들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면서요. 그러던 와중에도 아들의 휴대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처음엔 무시하더니 아들은 결국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 애들도 아직 어린데 애들한테 엄마 없앨 거야? 아니잖아. 당신 그래서 여태까지 잘 참아준 거잖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는 언니가 이번에 진짜 좋은 투자권이 있다길래 나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잘 해보려고 그랬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거 안 할게. 2번 다시 정말 그쪽 사람들도 안 만날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지친다. 그럼 우선 우리 엄마 통장으로 2억 그거 돌려놔.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정말이지?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아들은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지만 우선 몸이 좋지 않아서 반차까지 썼다던 아들을 쉬게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썼다던 아들은 아침에 잠시 외출을 했다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 제 통장엔 전날 며느리에게 보냈던 2억이 고스란히 다시 입금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봤더니
글쎄 며느리가 울상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와 아들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은 전부 다시 입금했어요. 어머니께 말 함부로 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전부 다 죄송해요.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입금된 거 확인했어? 그런 며느리 흘끔 바라보더니 아들은 저를 향해 물었어요. 저는 입금된 내역을 아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러자 아들은 방에서 웬 종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며느리 얼굴에 그 종이를 뿌려버리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협의 이혼 서류지. 아침에 떼왔어. 사인해. 여보, 어젠 분명히 어머니께 돈 돌려드리면 나 용서해 주겠다고 했잖아. 며느린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냉소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진하게 그걸 믿냐? 다 뻥이지. 왜? 넌 우리 엄마한테 뻥 쳐도 되고 나는 안 돼? 다 네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리고 너 양심 좀 있어라. 네가 나한테 마지막이라 한 것 중에 대체 네가 나한테 지킨 말이 뭐가 있어? 어? 나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어. 그리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엄마한테 그딴 쓰레기 같은 소리 한 거, 그건 나 절대 못 참아.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그리고 너 우리 집 병신 집안이라고 욕했지?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잘 들어. 우리 집이 외적으로 병신인 집안이면 너희 집구석은 마음이 온통 병신인 집안이야. 처남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때려서 이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게다가 너 내 동생 죽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엄마 유산은 다 나한테 오는 거냐고 슬그머니 물어봤지. 그 뒤로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잘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안 찾아뵀던 거잖아. 내가 그때 일찍이 너랑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뭐. 순순히 애들 양육권 나한테 넘기고 협의 이혼해. 내 집에서 네가 가지고 나갈 건 아무것도 없어. 너 나랑 살면서 돈 제대로 벌어온 적 한 번도 없잖아. 집에서 놀면서도 애들 어린이집 맡기고 넌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만약에 순순히 안 나가면 나 진짜로 장인한테 빌려준 돈 소송 걸 거야. 못 받을 것 같으면 너한테 위자료로 청구할 거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어디 버텨봐. 변호사 선임해서 네 주머니 속까지 전부 탈탈 털어먹을 테니까. 뭐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으름장이 먹혔는지 아들의 이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 말고도 캥기는 부분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집만 싸들고 아들 집을 나가게 되었고, 아들의 간곡한 부탁 끝에 저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야 뭐 아들하고 손자들과 사는 일이 싫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애들을 어지간히도 방치한 모양인지 자기들 엄마가 없어졌는데도 애들은 자기 엄마를 별로 찾지 않더라고요. 너희들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 있으면 맨날 우리한테 화내고 아빠랑 싸우고, 아빠 집에 안 계신 날엔 엄마가 친구들 불러서 맨날 술도 먹었어요. 우리한테 방에 얌전하게 있으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래서 전 지금 엄마 말고 할머니랑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며느리의 만행은 정말 끝이 없이 나오더군요. 저는 방치되었을 아이들이 안타까워 눈물 지으며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협의 이혼이 완전히 끝나자 곧바로 전 사돈에게 차용증을 토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전 사돈에게 각각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전 며느리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게 된 거니 전 사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위자료라도 받아내겠다면서요. 그러자 전 며느리에게서 원망 섞인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송 안 걸겠다는 조건으로 내가 협의 이혼해 준 거잖아. 그럼 언제 갚을 건데?
그건 거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소송 걸었어. 소송 걸린 이상 천천히 갚는 한이 있어도 내 돈 싹 떼어먹지 못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벌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한테 순진하다더니 너도 참 순진하네. 2번 다시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님이 애들 아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애들 아빠가 어머니 말씀이라면 그래도 껌뻑 죽잖아요. 그 사람 지금 제가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눈이 뒤집어진 모양인데 어머님이 제발 진정 좀 시켜주세요. 네? 진짜 그 돈 제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갚을게요. 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이혼 이후 어린 손자들에게 며느리가 했던 짓을 들었던 터라 오히려 며느리에게 더 화가 나 있던 상태이기도 했고요. 뉘우치려거든 내 아들 돈 갚고 알아서 뉘우치든지 말든지 하거라. 난 네가 간이 쓸개라고 해도 이제 더 못 믿겠다. 얼굴만 고우면 뭘 하니? 마음이 다 찌그러진 것을. 네가 그동안 내 아들 피 말린 것만 생각하면 내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은데 참는 거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으면 손자들 눈앞에도 뛰지도 마라. 저 어린애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좋다는 말을 하니? 이 나쁜 거. 그대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2번 다신 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첫째 손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혹여 손자들이 창피할까봐 입학식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제가 안 가면 자기는 입학식에 안 가겠다며 아침부터 떼를 쓰고 울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입학식을 마치고 손자가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할머니, 봐봐요. 여기 할머니랑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할머니 최고. 앞으로도 맨날 학교에 나 데리러 와야 돼요. 손자의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손자는 제 외모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가 할머니라는 것만으로도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또한 코끝이 찡했는지 괜히 코를 훌쩍이더군요. 지금 저는 2 손자의 재롱을 보고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은 저와 제 아들처럼 어둡게 자라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70이 된 나이에 비로소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엔 외면보다 내면이 괴물인 사람이 훨씬 더 추악하고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신 분들 모두 저보다는 조금 이른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남들과 다르지 않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이상 조금 특별한 할머니의 긴 한풀이 글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